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황사 경보가 발령이 된다고 합니다. 내일 가급적이면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배전 초등생 살해범 48살 교사 명재완, 교사 명씨로 불렸던 그자입니다. 자, 경찰은 사이코패스 아닌 걸로 확인됐다 밝혔습니다. 또 이 7년간 알아온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자, 목 부위에 자해 흔적도 선명했는데요. 워낙 초췌한 모습인지라 신상 공개 이후 인터넷엔 저렇게 졸업 앨범 등에 올라온 명재완의 증명사진도 공개가 되고 있더군요. 자, 사건 발생 무려 한 달여 만에 공개. 참 빠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진 보여주시죠. 경기도 안성입니다. 커피컵을 이렇게 나무에 꽂아놓고 갔네요. 진짜 왜 이러고 사니 하신 박미라님. 자, 아저씨 가방 임신 축하드려요. 쉽지 않았을 텐데 신문만 보지 마시고 가방도 좀 챙겨주라 하신 김윤수님. 자, 부산 지하철 3호선 사람도 많은데 신발 벗은 채로 들었다 내렸다 운동 중 족 집어넣어 하신 전용숙님. 자, 지난 9일 전남 진도 울돌목입니다. 명량대첩의 바로 그 울돌목, 물살이 거세서 수상 스포츠 금지 구역이기도 합니다. 동호회 여러분 하지 말란 건 좀 하지 마세요 하신 김창남님. 자, 경기도 화성 한 아파트입니다. 먹거리 장터가 열렸는데 초등생 아이들이 저렇게 킥보드를 일렬 주차를 하고 군것질하러 가더라고요. 어른들보다 훨 낫습니다 하신 김상호님. 자, 오늘 결혼 20주년 맞으신 최수일, 김수정 부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지루공.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사망 원인 알 수 없답니다. 이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 가수 휘성 씨, 국가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1차이긴 합니다만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네, 사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1차 소견을 구두로 지금 밝힌 상황인데 광진경찰서에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국가수원 따르면 결국은 지금 보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주 정도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마 그것을 밝힌 다음에 사인을 좀 밝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 장소에서 주사기라든지 그리고 약물 같은 것들이 좀 발견됐기 때문에 그거랑 사망의 인과관계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약물의 어떤 유통 경로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당초 유족은 빈소를 차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동생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형을 기억하고 사랑해준 많은 분들에게 추모의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겠다라면서요. 14일 금요일이죠. 서울 삼성병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될 예정인데요. 동생이 한 얘기가 이래요. 형이 항상 깊은 외로움 속에 있었다.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그 감정을 달래고 치열하게 살아왔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휘성 씨하고도 오랜 인연이 좀 있습니다. 12년, 13년쯤 전에 군내에 있을 때 사건을 맡아가지고 처음 이제 일을 같이 한 다음에 그 후에도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동생도 보기도 하고 부모님도 뵙기도 하고 집에도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세히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떤 오래된 고통이라든지 오래된 고민거리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노래와 음악으로 다 승화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더 아프고요. 많은 분들이 휘성 씨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추억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추억들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동생의 이야기처럼 형이 떠나는 게 외롭지 않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소주병을 휙휙입니다. 자, 요즘 가게에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강아지들 뛰어노는 이곳은 바로 강아지 호텔. 자, 그런데 말이죠. 학생들이 담장 옆을 지나다가 말고 갑자기 캔을 휙 던집니다.
에헤헤, 아이 재밌어 하면서 던졌어요. 자, 캔 던졌어 지금. 자, 또 다른 날. 이번에도 눈치 슬쩍 보더니 먹다 남은 이번에도 다른 날. 이번에도 눈치를 슬쩍 보더니 먹다 남은 닭꼬치를 그냥 휙. 야, 걔들아 이거나 먹어라 한 듯이 조롱하는 듯. 자, 저걸 던져놓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갈 길을 갑니다. 자,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세 사람이 저렇게 비틀대면서 걸어오더니 자, 보세요. 가방을 뒤척뒤척 뭘 뒤져. 그럼 소주병을 퍽 와장창창창창 다 던지고 또 던지고. 아이고 세상 몇 병을 던져. 자, 바닥은 그야말로 깨진 소주병 잔해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이 재밌어. 병에 찔려라 하고 헤헤헤 하고 갑니다. 아, 또 혈압이 오릅니다 또. 네. 얘네들 뭡니까 도대체? 네, 제보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에서 애견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 기간에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서 속상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후 CCTV를 설치하고 나서 범인이 포착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을 지나는 10대 학생들이었습니다. 호텔 옆으로 인도가 있는데요. 이곳을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먹다 남은 닭꼬치며 떡볶이, 심지어 캔까지 담장 안으로 던지고 간 건데요. 뿐만 아니라 좀 웃는 듯이 조롱하는 듯이 웃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운동장에서 강아지들이 놀고 있고 제보자와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안 보는 사이를 틈타서 쓰레기를 던지고는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계속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별수 없이 쓰레기를 치우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지난 2일 밤에는 10대로 보이는 세 사람이 비틀대면서 오더니 보신 것처럼 소주병을 호텔 뒷마당에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소주병까지 던지는 걸 보고 제보자는 혹시나 호텔 안으로 침입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까 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강아지랑 사람들 뛰어노는 운동장에다 소주병, 그것도 깨진 소주병. 네, 굉장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오늘은 먹다 남은 떡볶이 컵을 또 던졌대요. 아하. 네, 조만간 쓰레기 던지지 마시오라고 하는 투기 금지 팻말을 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걸어도 또 던지고 가면 어떻게 막습니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던지는 거 자체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고요. 또한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사람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잘못 걸리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우산을 쓴 사나이입니다. 자, 하룻밤 사이에 나무가 뿅 사라져 버렸다는데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누군가가 저기서 오면서 우산을 확 펼쳐 쓰더니 얼굴을 싹 가립니다. 자, 화단 속 나무를 딱 냅다 잡고서는 shake it. 하지만 힘이 딸려. 안 돼. 포기한 듯 그냥 가는데요. 자, 가다가 아니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린 듯 다시 백도를 하더니요. 자, 도로를 쭉 내려오더니 다시 나무를 다시 잡고 위아래로 shake it 으라차차 신봤다 그제 기어이 뽑아 들고 우산을 계속 쓰고 가나요? 예, 접었어. 자, 이거 뭐 딱 봐도 작정을 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남해 화단에서 저 정도 큰 나무를 뽑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저러는 걸까요? 나무를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지 이 제보하신 분은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인데요. 그래서 저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나무는 로즈마리 나무인데 5년 전에 개업할 때부터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CCTV를 잘 보면 이 남자가 CCTV가 있는 그 위치를 안다는 듯이 우산으로 얼굴을 이제 그러게. 가리거든요. 그리고 장갑을 또 끼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나무를 뽑을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맨 처음에 힘드니까 포기하려고 했다 다시 와서 뽑고 CCTV가 끝나고 이제 안 찍힌다고 생각하면은 우산을 접어버리는 걸로 봐서 아주 마음을 먹고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정말 경찰에 신고를 했다. 예전에 이런 작은 일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정말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도 눈으로만 즐기셔라라고 따끔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곤란한 틈에 뿅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바글바글 고깃집으로 남성 1인 입장. 자, 혼밥에 혼고기까지. 야, 이거 완전 고단수네 이거.
자, 소고기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면서 중간중간 저렇게 또 흡연 타임까지 하려 나가요. 자, 그러다가 한참 뒤 기립을 하고요. 테이블을 자, 화장실로 가려는 듯 건물 쪽 출입문으로 저렇게 나가죠. 나갔네. 자, 문제는 지금까지도 돌아오질 않고 있다는 거. 박 변호사님, 네. 저도 혼고기를 즐기는지라 순간 동질감이 들었는데 먹튀범이야. 네, 먹튀를 한 겁니다. 이 고깃집인데요. 고깃집에 와가지고 이 소주 3병, 소고기, 된장찌개 혼자서 얘 먹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6만 원치 이렇게 먹고 이런 식으로 화장실 갈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먹튀해버렸던 사건입니다. 아마 바쁠 때를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나중에 이제 점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손님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예. 그 옆에 식사를 하던 손님이 눈치를 채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 사람 뭔가 두리번거리다가 가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그 단골 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손님이잖아요, 그분도. 손님이 손님한테 야, 도망가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하긴 좀 곤란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요. 그런 얘기를 못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요 영상 사실 얼굴만 드러내면 아유, 정면으로 찍었어. 그대로 나와요. 표정 하나, 고기 먹는 모습 하나하나 아니, 머리털 하나까지 다 다 보여.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고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미운 우리 동생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기적인 여동생 때문에 너무 속상한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암 수술을 받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여동생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어서 이제야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방학 중에 열흘 정도 여유가 생겨서 그때 동생을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조카가 이동을 도와주기로 했고 아침 7시에 갔다가 밤 9시에 돌아오기로 했어요. 가서 밥도 챙겨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목욕까지 시켜줬고 사야 될 게 있을 때는 돈도 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하루에 10,000원씩 줄 테니까 와서 집안일 좀 해줘 라는 거예요. 한 달이면 30만 원이니까 괜찮지 않냐면서요. 저는 당연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간 거여서 황당했지만 돈 벌러 온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동생 집에 가서 곧장 소파에 앉아 있는데 동생이 보더니 돈 벌러 와놓고 왜 앉아 있어? 일해야지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부 앞에서 왜 이제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학교 다닐 시간에 자기를 돌봐달라는 거죠. 동생네는 제부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여유롭거든요.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이건 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동생입니다. 상희 언니, 나 말기암 환자라니까. 재수 없으면 오래 못 넘길 수도 있어. 간병인 쓰는 거 너무 불편하던 차에 언니가 해준다길래 그냥 부려먹을 수는 없으니까 일당도 쳐준다고 했던 거야. 그리고 나도 언니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섭섭하다. 동생이 이런 판에 다 늙어서 무슨 놈의 학교를 다닌다고 방학 동안에만 봐준다는 거 속상해. 동그라미. 야, 이거 의외입니다. 자, 다음 언니예요. 야, 너 많이 아파서 작은 일에도 짜증나고 화나는 거 알아. 이해해. 하지만 암만 그래도 언니가 네 종이냐? 너 나한테 뭐 맡겨놨어? 예, 너나 나나 60 넘었으면 그땐 남편이랑 새끼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형제끼리 돌봐주고 하는 게 어딨어? 그게 의무야? 그래도 내 동생이려니 하고 기껏 돌봐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 언니한테 그런 거 아니다. 아픈 게 벼슬이냐 X? 뭐예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자, 백다이 아나운서 오늘 좀 진지한 사연입니다.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자, 손 변호사님. 네, 일단 아픈 사람 심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지금 폐암 말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납득할 수 없죠.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언니도 역시 2년 전에 암 수술 받고 이제 경과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앞으로도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 가족 중에
굉장히 좀 아픈 이제 가족이 생기면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여 년쯤 전에 이제 어머니 많이 편찮으셨을 때 그때는 좀 서운하고 야속하고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유사합니다. 말기암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폐암 말기면 생존 가능성이 그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매우 날카롭고 매우 예민하죠. 막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누나, 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잘못된 거 분명히 있죠. 만약 이런 상황만 아니라 그러면 언니 말씀 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기사 뭐 진짜 몸이 편찮으시면 작은 거에도 막 짜증이 나고 날카로워. 저도 암 환자 같이 이제 살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배려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교수님. 네, 그런데 언니도 2년 전에 암이 걸려서서 지금도 사실은 5년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럼 언니도 사실은 자기 몸도 상당히 아프고 위험하다고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부를 하는 건 평생 이 한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정말 나한테 소중한 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물론 뭐 지금 예민하시고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언니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언니 입장을 그래도 너무 배려를 하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하루에 14시간씩 이렇게 동생을 돌보아주고 있는데 하루에 10,000원이고 한 달 30만 원이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왜 앉아있냐 일어나서 일해라 이런 거는 언니 얘기하신 대로 저는 그 어떤 선을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프신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언니한테 하신 행동들은 사실은 선을 넘어갔다고 봅니다. 저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얘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사연자가 과거에 아팠던 게 마음에 걸려서 X를 들었는데요. 사연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쪼개서 도와주러 온 건데 그냥 너무 기분대로만 하시는 것 같아서 서로 조금 배려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댓글도 볼게요. 스인님, 어이가 없네요. 손절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윤미경님, 간병인 쓰고 언니는 공부 계속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별빛님은 언니도 환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서로 안 보고 서로 각자 돌보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배우 김세론의 유족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연인 사이였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추가 문자와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소속사는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고 김세론 씨 유족이 이 고인과 배우 김수현 씨의 관계에 대해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 폭로를 하면서 지금 뭐 관련 기사 또 아무튼 뭐 일파만파입니다. 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 세로 연구소에 올라온 영상에서요. 고 김세론의 유족은 이 김세론이 16살이었던 2015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6년 동안 김수현과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세론은 2020년 김수현의 권유로 김수현과 그의 이종 사촌이 함께 설립한 신생회사 골드 메달리스트로 이적해서 같은 소속사 식구가 됐다고 하는데요. 유족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과 함께 김세론이 생전에 작성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던 입장문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입장문은 김세론이 본인의 SNS에 김수현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3분 만에 삭제한 다음 날에 작성된 거라고 하고요. 사진이 공개되고 둘 사이에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김수현 측은 김세론과 열애설은 사실 무근, 사진 의도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김세론이 쓴 입장문을 보면 앞서 기사화되고 있는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라는 내용은 진실이 아닌 점을 명백히 밝힌다며 SNS에 올라간 사진은 2016년 사진으로 연애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유족 측의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조금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년생입니다. 김세론 씨. 2015년 당시에 김세론 씨는 16세고요. 김수현 씨는 빠른 88년생이에요. 1988년생. 당시에 28살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 뭐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아닌데 2016년 2월 달에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김세론 씨. 그러니까 중학생하고 20대 후반의 남성이 이제 만났다. 요 모습이 조금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런 그 유족 측의 입장이 담긴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자 당연히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는 바로 또 반박을 했어요. 네, 김수현의 소속사는 골드 메달리스트인데요. 골드 메달리스트는 이렇게 뭐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어떤 특정 유튜버와 결탁을 해서 김세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거, 그다음에 뭐 김세론이 15살부터 김수현과 연애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김세론의 음주운전 당시에 소속사가 대처를 부당하게 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당사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김세론을 그렇게 힘들어했던 사이버 레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래서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입장이 처음 나오고 나서 곧바로 이제 이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는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유족이 또 다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지금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나 좀 살려줘가 어떤 뜻일까요? 네, 문자 메시지를 봐야 하는데요.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게 공개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이 내용 증명을 받았다. 나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을 넉넉히 준다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차근차근 7억 원을 갚아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7억 원을 갚으라고 하면은 나는 정말 방법이 없다. 이렇게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줘라.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서 김세론 씨에게 보낸 내용 증명의 어떤 그 내용까지도 좀 봐야 됩니다. 2022년에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죠. 예. 그리고 그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시 소속사가 7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직접 내어서 손해배상을 대신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신 준 게 아니라 김세론 씨가 갚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갚으라고 하니까 시간을 줄 줄 알았는데 곧바로 갚으라고 하니까 안 갚으면 소송하겠다고 하고 그러니 김세론 씨는 김수현 씨에게 좀 시간을 달라, 살려달라라는 문자를 보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받지 못하자 그 예전에 많이 공개됐었죠. 김수현 씨와 끌어안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을 공개한 것도 바로 이 즈음인데요. 근데 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소속사 입장도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당시에 그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게 어떤 이유에서냐? 이게 김세론 씨를 괴롭히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바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가 대신 7억 원을 갚아준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조치를 한 것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김세론 씨 음주운전 사고 그때 이제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가 같은 소속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손해배상액 7억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소속사에서 김세론 씨한테 이걸 대신 내줬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소속사의 얘기는 그거를 진짜 꼭 받아내려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배임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약간 그 구식 갖추기 식으로 그런 내용 증명을 보냈던 것뿐이다. 하지만 김수현 고인 김세론 씨 측에서는 이게 그런 그냥 뭐 구색 갖추기 내용 증명이 아니라 진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인을 압박하는 용도였다. 뭐 이렇게 서로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족이 말이죠. 네. 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 그 김수현 씨 소속사의 어떤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에 어떤 반박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공개됐던 건 이렇게 얼굴을 볼을 맞대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다른 사진을 추가로 또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이 소속자 입장이 나온 그날 바로 다음 날 유족이 새로운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중학생 그 시절 같아요. 그 시절에 이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의 볼에 입을 맞추는 어떤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옷이나 구도나 봤을 때 그 SNS 올렸던 그 사진과 같은 날에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요때 김세론 씨 나이는 16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유족 측에 저희가 입장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자 지금 고인의 어떤 사망 날짜도 공교롭게 또 교수님. 네.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세론 배우가 사망한 날짜가 2025년 2월 16일인데요. 아까 앵커께서 공교롭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로 또 공교롭게도 그날이 김수현 씨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수현 배우는 자신의 SNS에 정말 선물을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사진을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날 이제 김세론 씨의 사망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제가 백다희 아나운서한테는 좀 이따 질문을 할게요. 근데 지금 유족들이 당장 지금 채팅창에서도 유족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런 입장을 전할까 좀 의아해하시는데 물론 저희도 참 궁금하고요. 유족들이 바라는 게 있다는 또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유족들을 응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도대체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라는 지적도 존재하는데요. 유족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다는 거예요. 즉 거짓된 기사로 이제 고인의 명예가 이미 좀 훼손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분란을 만들거나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연기자로서 인정받았던 생전의 그 명예대로 기억되고 추모되기를 원한다. 누군가의 가십거리로 오르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로서 생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아직 뭐 어느 쪽 입장이 맞다 틀리다라고 뭐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는 계속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 유족들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 좀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이다. 뭐 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솔직히. 자, 일단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난 15년간 두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40대 여성. 최근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직장을 나선 남편은 갑자기 사망했고 누군가 남편의 노트북을 가져갔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에 눈앞이 캄캄하다며 제보해 왔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15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남편의 외도 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는 어떤 제보입니다. 자, 먼저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40대 제보자는 올해 결혼 15년 차고요. 이 남편과의 슬하에 미성년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요즘 좀 사업이 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어요. 근데 같은 건물에서 종목이 다른 학원을 하고 있는 원장의 전화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 사장님께, 그러니까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께 2억 5천만 원을 이렇게 빌려드렸는데 돈을 안 갚아서 전화를 드렸다. 근데 그 차용증에 사모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봤는데 뭐 그 대표님께서, 남편께서 워낙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화를 해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모님 덕분에 잘 해결됐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해서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길래 그냥 이렇게 하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자, 돈 2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뭐가 됐든 너 잘 해결됐다라고 또 전화가 왔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즈음
그 남편, 학원 원장인 남편한테서 이상한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제보자에 따르면 그 일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요. 이 남편이 갑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기부와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번아웃이 온 것 같다면서 성직자가 되고 싶고 앞으로 기부하는 삶을 살고 싶다.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생활비는 주겠지만 너는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내한테. 네, 제보자는 너무 당황했지만 좀 결혼 15년 차라서 권태기가 왔나 생각을 하고 좀 설득하고 잘 달래서 안정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낯선 여성으로부터 이 남편이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던 건데요. 그런데 이 여성과 친해지면서 남편과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내가 관계 회복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즈음에 남편은 학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를 가져가거나 이 제보자의 폐물과 가방 등을 달라고 재촉해서 급하게 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자, 남편이 갑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성직자가 되겠다고 하질 않나. 돈이 필요하다고 집안에서 폐물을 가져가질 않나. 그런데도 이제 이 아내분은 권태기인가 보다. 자,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웃한 학원 원장, 여성 원장이 아유, 내가 잘 중간에서 이렇게 해줄게. 막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그 와중에 갑자기 무슨 졸혼 합의서. 맞습니다. 이 아내가 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출을 감행하고요. 이 아내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여성 학원 원장, 남편하고 같이 근처에서 일했던 학원 원장인데 학원 원장하고 친분 관계가 두터워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대화를 거부하니까 이 아내는 그 학원 원장하고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뭐 물어보려면. 그런 상황에서 이 학원 원장이 얘기하기를 자신은 법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자신의 남편은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상담을 했는데 지난해 연말이죠. 연말에 가출 중이던 남편이 갑자기 졸혼합의서 쓰자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졸혼합의 쓰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학원 원장 부부를 증인으로 내세우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내 입장에서는 잘 됐다. 그렇게 각서 쓰자. 남편이 좀 멀리 있으니까 이 셋이 쓰면 되겠다. 이렇게 이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뭐가 됐든 이 제보자 부부의 일에 그 인근 학원 원장, 여성 원장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개입을 하고 있죠. 자, 눈치 빠른 분들은 감이 오셨을 겁니다. 뭔가 수상하죠. 자, 바로 이 제보자의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던 그 상간녀가 그 정말 막 상담해주고 남편 부부관계 얘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고민 상담을 해줬던 그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자, 대담하게도 이 제보자와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통화도 했다는 건데요. 자, 심지어 이혼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도 제보자의 편인 것처럼 위로까지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일단 먼저 짚어보죠. 왜 자극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와 그 학원 원장 여성 원장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혼 소송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이혼 소송을? 저희 남편이 변호사가 될 거고요. 저희 남편이 변호사가 되면 많이 불리할 거예요. 되게 유능해요. 어떡해요?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남편 좀 되게 표독스럽고 집요한 사람이에요. 왜 자극했어요? 그걸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이 얘기 해준 거 알면 저도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저기 원장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원장님은 잘못한 게 없거든. 최소한의 것은 나한텐 물어도 돼요. 나도 사실은 법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찹찹한 거예요. 미래가 보이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 상간녀, 그 학원 원장, 여성 원장이 이 제보자한테 아유, 남편이 지금 이혼 준비하고 있어. 아유, 그렇게 왜 자극을 하셨어? 내가 가만히 있으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주 교묘하게 네가 빌미를 줬잖아. 뭐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상한 말투로 들립니다만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즉 이혼의 원인이 제보자에게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남편,
남편 원장은 바람핀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잘못이 없다라고 아예 평가와 판단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확인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조론 합의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는 법무사고 남편은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남편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됐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계속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을.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해 주는 거 우리 남편이 알면 나도 이혼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변호사 남편의 실체는 확인된 바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니까 이 제보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혹시 이 여성이 남편과 불륜 관계인데 일부러 자신한테 제보자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부부 일에 깊숙이 관여한 거 아니냐.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간녀가 아내한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자, 제보자께서는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간녀와 남편과의 통화 내용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 상담 중이었구나? 아니, 한테 이혼 요청했어요. 이혼합시다. 네, 좋아요. 이혼하고 걔한테 가는 돌이 1도 없어요. 좋아요. 나한테는 상간소송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우리가 주면 되고요. 네. 나는 여태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참았던 건데 그럴 이유가 전혀 그쵸. 난 이혼할 거고 합의로 갈래 법으로 갈래 딱 그것만 얘기해. 라고 해서 이렇게 이혼하기 싫어 어쩌저쩌고 하면 그냥 다 끊어버려요. 알겠어요. 변호사한테 저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들어보니까 그 상간녀한테 이 남편이 여보라고 합니다. 여보 상담 중이었구나. 야,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통화 내용? 네, 너무 소름 끼치네요. 네, 일단 말투가 너무 천천히 아주 누가 보면은 정말 선의 활동을 하는 것 같이 예쁘고 고상하게 진짜 무슨 초등생 친절하게, 가르치듯 친절하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 남편은 아닌데 이제 여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보면 다 지시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오더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법무사도 아닌데 본인을 법무사라고 얘기하고 좀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어쨌든 이 제보하신 분도 이런 걸 들으면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런데다가 중간에서 이간질도 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들은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녹취 파일에는 있대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 남편한테는 당신 안에 다른 남자 있는 것 같다. 속눈썹도 연장하고 손톱도 새로 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아내한테는 내가 생활비도 다 너한테 유리하게 도와주고 내가 악역을 맡겠다. 아까 그런 말투로 얘기를 했겠죠? 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편한테는 또 위치 추적도 당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 관리 잘하고 휴대폰 끄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도 했다 그러고요. 뭐 그 외에도 남편도 이 여자랑 이제 연락을 하고 이러면서 뭐 자동차, 폐물, 가방 이런 것도 다 급하다면서 가져갔는데 결국에는 이 상간녀 손에 넘어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좀 소름 끼치네요, 진짜. 그렇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제보자가 이 여성이 접근했을 때 또 부부의 일에 개입하면서 상담해주고 조론 합의서 또 불륜 등등의 얘기를 좀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요청 제기하고 이 상간녀한테는 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니까 학원에 민원제게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상간녀 입장에서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이 제보자를 명예훼손 소송으로 지금 고소를 한 그러니까 그런 상간녀가 상황입니다. 운영하는 그 학원을 네. 겨냥해서 그렇죠. 이런 여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애들 보내지 마세요. 뭐 이런 저격글을 올렸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오히려 했고요. 그 상간녀 주장에 따르면 남성이 이제 아내하고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호감 표시를 하니까 2024년 1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여성한테 제보자한테는 남편과 사이좋게 해준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또 자신한테는 배우자도 없고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왜 저희가 이런 귀한 시간에 전해드리냐면, 이 제보자와 상간녀 남편 간에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법적 다툼이 한창이던 그때 남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난달 초에 남편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서가 있었어요. 유서의 내용은 제보자에게 아내에게 상간녀와 더 싸우지 말아라.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 두 자녀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보자는 그 자체가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적인 부분인데요. 상간녀에게 현금 7억 원, 부동산 3억 원, 합해서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넘겼다. 이렇게 제보자는 파악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상간녀도 본인 학원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직원을 통해서 숨진 남편의 노트북을 몰래 훔치도록 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이거 영상으로 카메라에다 촬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상간녀가 생전에 남편을 가스라이팅해서 재산을 다 빼앗아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야, 사망하기 전에 모든 남편의 재산을 남편이 이제 다 상간녀에게 넘기고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후 이번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바쁜 여성.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라는 사방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오늘의 제보자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신 40대 남성인데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업주부로 있던 아내께서 15년 만에 이제 맞벌이를 하겠다고 회사 생활을 하셨어요. 어느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하셨는데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야근을 핑계로 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니 급기야 퇴근한 아내의 몸에서 담배 냄새, 술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내는 회식 갔다 와서 그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상한 점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아내가 갑자기 사생활을 이유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까지 설정했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불륜 외도입니까, 이거? 네, 이제 그러다가 하루는 주말을 맞아서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10분 전에 회사 대표가 아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좀 출근을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성이 말렸지만 여성은 안 가면 잘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출근을 하면서 가족 여행이 파토가 났는데요. 게다가 그날 밤 이 아내가 밤늦게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술 먹고 왔냐고 했더니 아내의 대답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대표가 고생했다면서 밥을 사줬는데 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 술만 마시면 보내줄게 이렇게 여러 번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아내 허락을 받고 아내 휴대전화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아내보다 6살 많은 이 회사 대표가 매일같이 뭐 잘 들어갔냐, 누구누구 씨 덕분에 회사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사적의 문자를 보내왔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내가 답장을 한 건 거의 없고 되게 단답으로 네, 아니요 정도만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괜히 남편이 오해를 할까 봐 좀 숨겨오면서 비밀번호를 이렇게 설정을 해뒀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만약에 그걸 봤다. 남편 입장에서 눈이 돌아가죠. 약간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남편이 그 회사 쪽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문자를 보냅니다. 같이 밥 먹으면 어떠냐라고 문자 보내니까 야근 유유 이렇게 보냈어요. 또 야근. 그래서 좀 씁쓸하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아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근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남편이 옳다구나 하고 이쪽을 따라가 보니까 아내가 고깃집으로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만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합니다. 이렇게 서빙을 하고 이상하다 남편이 생각하는데 2시간 이후에는 또다시 옷을 갈아입고 주유소로 향합니다. 거기서는 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주유를 또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뭐 다행인데 마지막으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끝낸 뒤에
이렇게 끝낸 뒤에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니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런 일 저 처음 봤는데요. 예. 이제 아내가 격리로 취직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맞긴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닌 거죠. 아내가 이제 남편이 출국을 하니까 다 털어놨습니다. 격리로 취업한 게 맞지만 그 회사 대표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요구를 하면 다른 사업장에 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격리일 보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바쁘면 오후 2시에 주유소 가서 알바를 하고, 또 저녁 시간에 바쁘니까 고깃집 가서 또 일을 하고, 또 저녁 시간에 8시에는 또 편의점 가서 또 일을 하고, 그러다가 쭈꾸미집에서는 또 새벽까지 또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니까 격리일을 제외하고도 하루에 4탕입니다. 아르바이트를 4탕이나 했는데, 그러면서 대표가 그래도 대가를 주긴 했어요. 5시, 오후 5시 이후에는 뭐 근무의 수당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당 11,000원을 지급을 했고, 아내가 이렇게 고되게 일을 하면서 벌어온 돈이 한 달에 300만 원 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정말 이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연락을 하면서 아내를 사노비처럼 부려먹은 건데, 왜 저런 쥐꼬리만한 돈을 받으면서 저걸 왜 참고만 있었을까요? 자, 제보자 남편 얘기 들어보시죠.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건 갑질이다.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은 사장님이 시키는 거고 회사에서 시키는 거니까 이게 사회생활이다. 회사에서 이렇게 시키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나를 이걸 시키는데 안 하면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내가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내는 2주째 감기가 안 났는데도 병원을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뭐 명절 상여금은커녕 식용유 세트 하나 챙겨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차라리 내가 일을 더 할 테니까 제발 그만두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내는 우리 아들 나중에 유학이라도 보내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을 했고요. 또 아내는 대표도 다른 직원도 내가 일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 일색이다라면서 내가 없으면 대표가 하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걸 듣고 아내가 진짜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달라진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들마저도 엄마 제발 일을 그만두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결국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려서 앞으로는 격리일만 하겠다고 약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래서 일을 좀 줄였습니까? 그러면 뭐 여기 사고안에 제보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남성의 친구분이 재수 씨 주유소에서 봤는데 주유하고 있더라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격리일만 한다면? 격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장소로 뛰어갔고요.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 원래 있어야 할 시간에 이 바람 부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를 냈죠. 너 뭐하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대표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남성이 제발 해서 좀 그만두라라고 설득을 했는데, 아니 내가 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왜 당신이 자꾸 강요하냐 하면서 나 좀 일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9시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현대판 노비, 이렇게 일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자, 이 제보자 남편분은 대표한테 우리 아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진짜 심지어 무슨 사이비 종교에 막 홀린 것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손 변호사님. 일단 근무 형태를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표가 유일한 이제 사용자이고, 또 사실상 한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대로 굉장히 장시간 동안 하는 거냐, 아니면 실질은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또 별개의 회사에 각각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놨느냐,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경우에 아예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또 이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또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이걸 아내가 오히려 서운하게 생각하고 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즉 15년 만에 이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협박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족을 하고 심리적으로 너무나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박 변호사님, 예. 이 남편분이 저희한테 이 메일로 제보를 주셨거든요.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참 이 아내분의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남편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죠. 어떤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고 뭐 주유소도 가고 이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아내하고 소통을 좀 대화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하는 건지 대표는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건지 그 일을 시켰을 때 그쪽에 업주들, 점주들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지 시간에 뭐 수당이라든지 그 최저 수당을 맞추고 있는지 등등의 얘기를 좀 해보고 남편도 그런 데서 아내를 조금 이해한다는 식으로 대화를 나눠야지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고 뭐 이상하다고 하면 아내가 답을 안 하겠죠 아마도. 자, 교수님이 이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아내의 마음은 가족을 위함 같습니다. 한 달에 남편의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내가 벌어와서 내 아이 공부도 시키고 우리 남편도 조금 부담을 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그래도 행복한, 편안한, 행복한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이 사장님이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게 있죠. 막 칭찬하고 이제 막 이용하고 이런 게 있는데 뭐 김 여사 없으면 우리 망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거기서 사람들이 내가 일을 제일 잘한대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 걸 보면 인정을 받고 또 자아실현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5년 만에 사회에 나와서 몸은 힘들지만 모두가 내 존재를 너무 필요로 하고 막 칭찬해 주니까 거기서 오는 자아실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셔서 남편께서 정말 또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안쓰럽고 마음 미안하고 속상하시겠지만 뭐 다른 직업을 점차 좀 알아보신다던가 사장하고 잘 타협하시던가 해서 좋은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당당님 그만두세요라고 하셨고요. 전혜원님 이건 잘못된 사회생활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타란툴라님도 다른 직장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됐든 지금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달리던 차 유리창에 커다란 무언가가 깜짝이야. 이렇게 날아옵니다. 유리창은 순식간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고요. 블랙박스 카메라까지 떨어져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 차 안에도 유리 파편들이 가득 떨어져 있는데요. 이거 차가 전복된다. 뭐가 날라온 거예요? 네, 크기가 어마어마한 나무 판자였습니다. 날아오기 직전에 다리 위에서 생뚱맞게 멈춘 트럭 뒤로 남성이 나무 판자를 들어 올리는데요. 그런데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게 반대편 차량으로 날아들었던 겁니다. 바람에 날려서. 네, 더 놀라운 건 유리창이 저렇게 깨졌는데도 행여나 2차 사고가 날까 봐 멈추지 않았고 저 상태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덕분에 다행히 다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저 상태로 또 운전을 하셨구나. 자,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오토바이에 앉아있던 남성이 갑자기 힘없이 앞으로 휙 꼬꾸라집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왜? 자, 다들 지켜만 보고 있던 그때 한 남성이 황급히 다가와서 심폐소생술을 해봅니다. 다른 남성도 손을 거둡니다. 이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쓰러졌던 이 남성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입니다. 일어났네. 네, 아이고.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재빠른 심폐소생술로 단 2분 만에 남성의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고요. 주변 신고로 구급차도 현장에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의식을 차린 상태로 현장에서는 무사히 진찰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유, 천만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어가시죠. 자, 한 남성이 차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안에 거센 물줄기를 확 뿌리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차 지금? 안에 시트부터 바닥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까지 아주 구석구석 안 닿는 곳 없이 물을 잔뜩 뿌리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정말 놀랍게도 이 남성 세차장 직원이었습니다. 에? 내부 청소를 하라고 했더니 저렇게 흠뻑 쇼를 선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몰랐을까 싶은데 이날이
세차장 첫 출근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제 딸에는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했던 겁니다. 아 저거 침수차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요, 결국 다른 직원들이 차량 내부를 다 분해해서 야. 하나하나 싹 닦고 말렸다고 하고요. 왜 그래? 저 직원 운 좋게도 해고는 피했지만 선배들의 따가운 시선은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유 손 변호사님 저 세차장 직원들 마음씨 좋다. 따가운 눈초리만 줬대. 야, 저 정도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참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굉장히 회사 분위기가 좋네요. 자 마지막 픽 이어가시죠. 와우. 네, 강아지가 장난감을 야무지게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대굴대굴 굴러가는 장난감을 입으로 물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미소천사가 된 모습에 보호자가 박장대소가 터지는데요. 미소를 머금고 있죠. 아, 좀 입꼬리는 무서운데? 두 눈에 닿을 듯이 한껏 올라갔고요. 두 눈은 뜨지도 못할 정도로 마치 하와탈이 된 모습입니다. 인상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호자 호응에 강아지 좋았는지 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도 본인의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는지 다음 날에도 장난감을 입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활짝 미소 띈 얼굴로 여기저기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보호자 배꼽을 쏙 빼놨다고 하네요. 아 박 변호사님 아우 귀여워요. 저희 귀여워요? 뭐 그래요. 예. 진짜 솔직하게. 그냥 이상한 개 같아요. 아 예. 예.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예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많이 피곤한가 봐. 맨날 피곤해?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르나민 골드 경험해보세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우리도 아로라민 주세요. 일할 때 오래 서 있으면 너무 힘든데 제가 신어보니까 너무 편해서 아빠한테 선물해드렸어요. 아빠 나밖에 없지? 우리 딸 고마워. 선물 고민하세요? 그럼 르무통 완전 추천드려요. 서 있을 땐 르무통.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립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